한 국가의 공식 수입 기록에는 제로가 찍혀 있습니다. 단 한 방울의 원유도 들어오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런데 같은 시각, 그 나라 해안의 정유소들은 24시간 풀가동 중입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세관 데이터와 현실 사이의 거대한 괴리. 그 틈새로 수백만 배럴의 이란산 원유가 유령처럼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모순이 가능할까요? 2021년 중국은 이란과 25년짜리 포괄적 협력 협정을 맺었습니다. 규모는 4천억. 이 천문학적인 계약은 단순히 싼 기름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금융 감시망인 스위프트를 우회하고 달러 패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위안화 결제 블록의 지정학적 심장부로 이란을 선택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심장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란 정권이 붕괴한다면 중국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에너지 생명선의 단절부터 글로벌 패권 구도의 역전까지 5개의 도미노가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시나리오,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세관의 공식 통계를 열어보면 이상한 숫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란산 원유 수입량 단 한 배럴도 들어오지 않았다는 기록이죠. 그런데 이 숫자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산둥성 해안을 따라 늘어선 수십 개의 소규모 정유소들이 그 증거입니다. 이른바 티판 리파이너리라 불리는 이 마이크로 정제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풀가동 중이니까요. 공식 기록에는 없는 기름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답은 바다 위에 있습니다. 다크플릿, 우리말로 유령선다라 불리는 존재들이죠. 이 선박들은 자동 식별 장치를 끄고 망망대해를 떠돕니다.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란 해역에서 원유를 싣고 나온 유조선은 공해상에서 다른 배로 화물을 옮겨 싣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적 서류가 조작되고 원산지가 오만이나 말레이시아로 둔갑하죠. 국적 세탁이 완료된 기름은 마치 합법적인 화물처럼 중국 항구에 입항합니다. 세관 데이터가 제로를 찍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방식이 꽤 효과적이었습니다. 밤바다에서 불을 끄고 표류하는 배를 찾아내기란 서울 한복판에서 눈 감고 특정인을 찾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민간 위성 기업들이 등장한 겁니다. 이들은 합성 개구 레이더, 영문 약자로 SAR이라 불리는 기술을 탑재한 위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 레이더는 구름을 뚫고 밤을 뚫고 심지어 배가 불을 꺼도 선체의 형상을 잡아냅니다. 인공지능이 이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유령선단의 야간 동선까지 거의 실시간으로 추적되기 시작했죠.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제재 당국은 이제 어떤 배가 언제 이란 해역에 들어갔고 어디서 화물을 옮겨 실었으며 최종적으로 어느 항구에 입항했는지를 거의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어둠 속 거래는 이제 위성의 눈 아래 낱낱이 드러나는 셈이죠. 중국 입장에서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공식적으로는 부인하지만 실제로는 제재 대상 원유를 대량으로 들여오고 있다는 사실이 데이터로 증명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왜 중국은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란 원유에 집착하는 걸까요? 단순히 가격이 싸서일까요? 아닙니다. 이 질문의 답은 훨씬 더 거대한 지정학적 구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2021년 3월 테헤란에서 하나의 협정이 체결됩니다. 중국과 이란 사이에 25년 포괄적 협력 협정이었죠. 규모는 4천억 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500조 원이 훌쩍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협정 내용의 상당 부분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핵심 골자는 분명했죠. 중국이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와 교통망, 통신 시스템에 대규모로 투자하고 그 대가로 이란은 할인된 가격의 원유와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단순한 자업보 전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협정의 진짜 의미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결제 통화였죠. 이 거래는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이루어집니다. 미국이 구축한 글로벌 금융 감시망인 스위프트를 완전히 우회하는 구조인 셈이죠. 중국 입장에서 이란은 단순한 원유 공급처가 아니었습니다. 달러 패권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위안화 결제 생태계의 시험장이자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의 균열을 내는 지정학적 심장부였던 겁니다. 이란 역시 이 거래가 절실했습니다. 2018년 미국이 핵 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 이후 이란 경제는 고사 직전이었죠. 서방의 제재로 원유 수출길이 막히면서 외화 수입이 급감했고 물가는 치솟았습니다. 이란에게 중국은 유일하게 열린 창문이었습니다. 규모가 충분히 크고 제재를 무시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구매자였으니까요. 두 나라의 이해관계는 이렇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중국은 배럴당 10달러에서 15달러까지 할인받으며 에너지 원가를 낮출 수 있었고 이란은 숨통이 트였죠. 더 중요한 건 이 협정이 상징하는 바였습니다. 미국의 제재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거대한 경제 블록의 탄생, 중국 주도의 다극화 세계 질서를 향한 첫걸음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모든 전략에는 리스크가 따릅니다. 중국은 자신의 에너지 안보와 글로벌 영향력의 상당 부분을 이란이라는 한 나라에 걸었습니다. 이란 정권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한 이 베팅은 유효하죠. 그런데 만약 그 전제가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란이라는 심장부가 멈추는 순간 중국 앞에는 연쇄적인 붕괴의 동계의 도미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란 정권이 붕괴하는 순간
가장 먼저 타격받는 건 중국의 에너지 원가입니다. 현재 중국은 이란 후부터 하루 평균 15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들여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식 통계에는 잡히지 않지만 위성 데이터와 선박 추적 정보가 이를 뒷받침하죠. 이 물량의 상당 부분이 시장 가격보다 배럴당 10달러에서 15달러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수십억 달러 규모의 할인 혜택인 셈이죠. 이 특혜가 하루아침에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 정유업계, 특히 산둥성에 밀집한 소규모 정제소들에게는 치명타입니다. 이른바 티팟 리파이너리라 불리는 이 업체들은 애초에 이란산 저가 원유를 전제로 사업 모델을 설계했습니다. 마진이 박한 구조에서 원료비가 갑자기 10% 이상 뛰면 버틸 재간이 없죠. 연쇄 파산의 도미노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악몽은 따로 있습니다. 이란 정권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는 시나리오죠.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인도양을 잇는 좁은 수로입니다. 가장 좁은 지점의 폭이 6km 남짓, 서울 여의도 길이의 2배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좁은 바닷길로 전 세계 해상 원유 운송량의 5분의 1이 통과합니다. 하루 물동량만 2천만 배럴이 넘죠. 이란 정권이 붕괴 직전까지 몰리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역사적으로 궁지에 몰린 정권은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이란이 오랫동안 위협 수단으로 언급해온 옵션입니다. 기뢰 몇 개와 미사일 몇 발이면 이 좁은 수로를 사실상 마비시킬 수 있죠. 설령 완전 봉쇄가 아니더라도 통과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만으로 보험료가 폭등하고 유가가 치솟습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국제 유가는 배럴당 120달러를 훌쩍 넘길 수 있습니다. 중국은 매년 수천억 달러의 추가 에너지 비용을 감당해야 하죠. 이미 경기 둔화로 고전 중인 중국 경제에 이 충격은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입니다. 이란의 지정학적 가치는 원유에만 있지 않습니다. 지도를 펼쳐보면 이란의 위치가 보입니다. 서쪽으로는 튀르키예와 이라크, 동쪽으로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북쪽으로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죠. 유라시아 대륙의 한복판, 동서양을 잇는 교차로에 자리 잡은 셈입니다. 중국의 1대1로 구상해서 이란은 바로 이 지리적 이점 때문에 핵심 거점으로 설설정됐습니다. 중국에서 출발한 화물 열차가 중앙아시아를 거쳐 이란을 통과하고 다시 튀르키예를 지나 유럽으로 향하는 노선이죠. 해상 운송보다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고 말라카 해협을 우회할 수 있다는 전략적 이점도 있습니다. 중국은 이 노선을 따라 철도와 도로, 항만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이란이 무너지면 이 모든 투자가 물거품이 됩니다. 육상 실크로드의 대동맥이 끊기는 셈이죠. 물론 우회로가 없는 건 아닙니다. 러시아를 경유하는 북방 노선이 있고 카스피해를 건너는 중앙회랑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한 경로들은 인프라가 부족하고 운송 비용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크죠. 여기서 한국과의 비교가 의미를 갖습니다. 한국은 대륙과 연결된 반도 국가이면서도 북한이라는 장각 때문에 사실상 섬나라처럼 기능합니다. 모든 물류가 해상과 항공에 의존하는 구조죠. 중국은 지정학적 제약을 피하기 위해 육상 노선을 개척했는데 이란 붕괴는 중국을 어떤 의미에서 한국과 비슷한 처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육로 대안이 막혀버리는 상황 말입니다. 파키스탄에 투자한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도 직격탄을 맞습니다. 600억 달러 규모의 이 프로젝트는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파키스탄 과다르항까지 도로와 철도, 송유관을 거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 회랑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주변 지역의 안정이 필수적이죠. 이란이 불안정해지면 파키스탄 서부 국경지대의 치안도 위태로워집니다. 수조 원짜리 인프라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경제적 손실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안보 위협이죠. 이란은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 중 하나입니다. 강압적인 방식이긴 하지만 이란 정부는 자국 영토와 국경지대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해왔습니다. 이 통제력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란의 동쪽 국경을 보십시오.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불안정한 곳 중 하나죠.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에는 각종 극단주의 세력이 활동하고 있고 파키스탄 국경지대는 중앙정부의 통제가 미치지 않는 사실상의 무법지대입니다. 이란은 이 혼란이 서쪽으로 번쪽으로 번진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란 정권이 무너지면 이 방파제가 사라집니다. 국경 통제가 느슨해지고 무장 세력의 이동 경로가 열리죠. 난민 물결도 예상됩니다. 이란 인구는 8,500만 명이 넘습니다. 남한 인구의 거의 2배에 가까운 규모죠. 정권 붕괴에 따른 혼란이 대규모 인구 이동을 촉발하면 주변국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는 이 불안정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까지 번지는 겁니다. 지리적 경로가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하는 위구르 분리주의 세력이 파키스탄 국경을 넘고 다시 중앙아시아를 거쳐 신장으로 침투하는 루트죠. 이란의 존재는 이 경로의 한 축을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6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파키스탄 회랑은 바로 이 불안정한 지역을 관통합니다. 과다르항에서 신장까지 이어지는 도로와 손유관이죠.
현재도 이 회랑을 지키기 위해 파키스탄군 수만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란 붕괴로 지역 치안이 더 악화되면 이 인프라를 지키는 비용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치솟을 겁니다. 최악의 경우 회랑 자체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죠. 이란이 중국에게 제공하는 또 하나의 전략적 가치가 있습니다. 미국의 발목을 잡아두는 역할이죠. 미국은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 중동에 상당한 군사 자산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 전단, 공군 기지, 수천 명의 병력이 페르시아만 주변에 묶여 있죠. 이란이라는 위협이 존재하는 한 미국은 이 자원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어렵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이건 전략적 축복입니다. 미국이 중동에 신경 쓰느라 인도 태평양에 집중하지 못하니까요. 대만 해협, 남중국해, 한반도, 중국과 미국이 직접 대치하는 이 지역들에 미국이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지 못하도록 이란이 일종의 완충 역할을 해온 셈입니다. 이란 정권이 붕괴하면 이 구도가 뒤집힙니다. 중동의 최대 골칫거리가 사라지면 미국은 군사 자산을 재배치할 여유를 갖게 되죠. 그 자산이 향할 곳은 명확합니다. 인도 태평양입니다. 항공모함이 추가 배치되고 동맹국과의 합동훈련이 강화되고 미사일 방어망이 촘촘해집니다. 중국의 턱 밑을 겨누는 화력이 늘어나는 겁니다. 외교적 타격은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스스로를 글로벌 사우스의 대변자이자 미국 중심 질서에 대한 대안 세력으로 포지셔닝해왔습니다. 브릭스 확대를 주도하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관계 정상화를 중재하며 중재자로서의 위상을 쌓아왔죠. 그런데 가장 가까운 전략적 파트너인 이란이 무너지는 순간 중국이 손을 놓고 있다면 어떨까요? 중동 국가들은 생각할 겁니다. 중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동맹을 지키지 못한다.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온 글로벌 중재자로서의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중국의 위기는 중국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영향을 받죠. 지난 20년간 세계 경제는 하나의 구조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중국이 싼 물건을 만들어 세계로 수출하는 구조 말입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는 저렴함의 대명사였고 이 저렴한 제품들이 전 세계 물가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디플레이션 수출이라고 부릅니다. 이 구조의 밑바탕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여러 요인이 있지만 저렴한 에너지 비용 중 하나였습니다. 제조업은 에너지 집약적 산업이죠. 철강을 녹이고 플라스틱을 성형하고 공장을 24시간 돌리려면 막대한 전력과 연료가 필요합니다. 중국은 이란의 할인된 원유 덕분에 이 비용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이란이라는 저가 에너지원이 사라지면 중국 제조업의 원가 구조가 흔들립니다. 호르무즈 해협 위기까지 겹치면 충격은 배가 되죠.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운송기 오르고 운송비가 뛰고 보험료가 치솟습니다. 이 비용은 결국 제품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과 같은 제조업 중심 경제에도 시사점이 있습니다. 한국 역시 에너지 의존도가 높고 중동발 원유 가격 변동에 민감합니다. 하지만 구조적 차이도 존재하죠. 한국은 고부가 가치 제품에 집중하면서 에너지 효율을 높여왔고 공급선 다변화에도 꾸준히 투자해왔습니다. 반면 중국 산둥성의 소규모 정제소들은 저가 원유라는 단일 변수에 사업 모델 전체를 걸었습니다. 세계 소비자들이 느끼는 영향은 직접적일 겁니다. 중국산 가전제품, 의류, 전자기기 가격이 오르면 전 세계 소매 물가에 상승 압력이 가해지죠. 각국 중앙은행들이 가까스로 잡아가던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이미 고금리에 지쳐있는 세계 경제에 또 하나의 충격파가 되는 셈입니다. 위기 속에는 늘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중국의 공경이 한국에게는 예상치 못한 반사 이익을 안겨줄 수 있죠. 핵심은 정유 산업입니다. 현재 아시아 석유 제품 시장의 가격은 싱가포르 복합재 마진이라는 지표로 결정됩니다. 시설을 가동해서 원유를 휘발유, 항공유 등으로 바꿀 때 얻는 수익을 나타내는 치죠. 이 마진이 높으면 정유사들이 돈을 벌고 낮으면 적자를 봅니다. 지난 몇 년간 이 마진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유 중 하나가 산둥성 정제소들이었죠. 이안산 저가 원유로 싼 석유 제품을 만들어 아시아 시장에 쏟아냈습니다. 공급이 넘쳐나니 가격이 오를 리 없었고 정상적인 원가구를 가진 정유사들은 마진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이란 붕괴는 이 구도를 뒤집습니다. 산둥성의 값싼 공급이 멈추면 아시아 석유 제품 시장에 공백이 생기죠. 수요는 여전한데 공급이 줄어드니 가격이 오릅니다. 싱가포르 복합포무 정제의 마진이 급등하는 겁니다. 한국 메이저 정유사들에게는 기회의 창이 열립니다. S-오일, SK이노베이션, 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이 회사들은 세계적 수준의 고도화 정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같은 원유를 넣어도 더 많은 고부가 가치 제품을 뽑아낼 수 있는 경쟁력이죠. 마진이 오르는 환경에서 이 기술력은 곧바로 수익으로 연결됩니다. 물론 단순한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원유 가격 자체가 폭등하면 한국 정유사들도 원유 부담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중국 경쟁자들이 더 큰 타격을 받는 상황에서 한국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정학적 격변은 늘 승자와 패자를 가릅니다. 미국의 금융 감시망을 피해 위안화 생태계를 꿈꾸던 중국은 결국 가장 취약한 고리를 이란의 손에 쥐어준 꼴이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운명에
너무 많은 것을 건 대가는 혹독할 수 있죠. 이 거대한 지각 변동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포트폴리오의 방향을 다시 점검해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